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산이 아닌가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옛날에 그 무슨 우스갯소리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이산이 아닌가벼라고 해서 약간 충청도 사투리로 해야 이제 제맛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스킵하세요. 어떤 군인이 이제 장교가 군인들을 이끌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 저 산을 넘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막 병사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이제 뭐 장병들 절반이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산으로 갔다가 하는 말이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해가지고 또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이제 저걸로 잡은 이유가 있겠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차 알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부제로 잡았던 건 빨갱이 몽둥이에서 평화경제 여망으로라고 잡았습니다. 빨갱이 몽둥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횡행하던 몽둥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이놈은 빨갱이다 라고 해가지고 몽둥이질을 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런 사회였던 거 아닙니까? 이 빨갱이 몽둥이가 평화경제 여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올라갈 때면은 새해일 수도 있고요. 빨리 하면 뭐 새해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이 드디어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가 밝고 있어요. 2019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국제사회로 놓고 봐도 그렇고 뭐 동북아 한반도 지역 그리고 그냥 한국으로 국한해서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거는 사회 질서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가 뭔가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혹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사회 변화를 뭘 기준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정권의 교체 아니면 뭐 법 제도의 교체, 뭐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니까 사회가 바뀐 건가, 아니면 무슨 체제 전환, 아니면 무슨 협정, 국가 간의 협정 이런 것들, 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징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민 의식의 변화가 그 사회의 변화를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된다. 근데 이건 사실 수치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협정을 체결했다라든지 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표현하기 좋은데, 국민의식은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이게 뚜렷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그렇다고 놓치고 가면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진짜 변화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식 변화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자,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역사를 좀 돌아보는데요, 종북 빨갱이 논리, 이걸 기준으로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제목 얘기하면서 뭐 빨갱이 몽둥이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빨갱이 논리, 종북 논리, 이 논리를 토대로 한국 사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려고 그래요.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 있다, 뭐 보도가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저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재국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색깔론을 펼친 거죠. 황당한 인물이에요. 근데 저게 뭐 해리 해리스만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 국내 많은 사람들이 저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뭐 당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를 종북 좌파 정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어요. 당대표 되기 전에 뭐 그 당내 선거에서도 저런 표현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저런 이제 뉘앙스의 발언들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자유한국당이 또 워낙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종북 좌파 정부, 뭐 종북 정부, 뭐 주사파 정부, 별의별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 뭐 꼭 정치인 아니더라도 요즘 또 정광훈 목사라고 유명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유튜브로도 하고. 아무튼 이 정광훈 목사도 문재인은 간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색깔론 공격이라는 거죠. 뭐 간첩이니 종북이니 좌파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사실 더 심하죠. 종북몰이. 이 이제 언론들의 종북몰이는 사실 저널리즘도 포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유명한 그 종편에서 종북관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상 보는 사람을 그 종편 TV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종북 인사들이라고 지목을 해놓고 어떤 사람들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관상을 보니까 종북이더라, 뭐 이런 식의 방송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쇼 프로그램도 아니고 진지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런 걸 공중파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언론들이 어느 정도로 종북몰이에 집착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뭐 마찬가지로 요즘 또 이제 적폐의 무기, 적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냥개로 언론과 함께 투탑으로 달리고 있는 존재가 있죠. 검찰. 검찰 같은 경우도 사실 종북몰이에 상당히 열을 올렸습니다. 옛날에 2011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그 취임사에서 그랬어요. 종북 좌익 세력과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아예 색깔론을 전면에 내건 사람도 있었고, 그 재미동포 신은미 씨라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2014년에 그 통일 콘서트라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북한 여행했던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강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까지 하고 결국 강제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검사들이 무슨 질문을 했느냐? 대동강 맥주가 진짜 맛있냐?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북한 강물이 정말 깨끗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런 거를 왜 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신은미 씨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방북기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왜 책을 감동적으로 써서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느냐? 이런 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검사들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로 색깔론에 빠져 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생각해보면 진짜 웃겨요.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학창시절부터 공부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 학교에서는 똑똑하다, 뭐 천재라는 소리 들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됐을 건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참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끄러우면 안 하겠죠. 안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 뭐 주한미 대사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뭐 극우단체, 언론, 검찰 할 거 없이 다들 색깔론에 심취해 있는데, 이게 뭐냐? 냉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냉전이 해체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들은 냉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또 이제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면은, 이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을 했죠. 그래가지고 8월 15일 날 바로 조선총독부가 쫓겨나고 일장기가 내려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현대사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조선총독부의 일장기는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9월 8일 날 미군이 진주해가지고 미 군정을 실시하면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 총독부에 일본 놈들이 있었는데 이 일본 놈들이 쫓겨나가고 미국이 와서 대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한국인들이 만든 정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친일파들, 조선 총독부 밑에서 일제 부역하던 이 친일파들이 일제가 패망했다,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다가 미군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잠깐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네? 친일에서 친미로 갈아타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게 이제 잘 보이면서 다시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뭐 죽은 적이 없으니까 사실 부활도 아닌 거죠. 그대로 이어갔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미 군정 밑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상황,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자들도 어쨌든 친일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이걸 세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종북 빨갱이 논리, 이 척결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색깔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자들의 논리는 뭐냐?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이 가장 강한 나라고 일본이 선진적인 나라니까 일본 밑에서 우리가 일본을 받들어 모시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괜히 저항하면 일본한테 죽는다. 이 논리였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은 미국이 제일 잘 살고 미국이 최고로 강한 나라니까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미국한테 저항하면은 죽는다. 저항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미국이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냐. 바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나라다. 우리 나라를 만들어주고 찾아주고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했다. 내가 미국을 받들어서 반공투사로서 이 공산주의를 막아냈다. 그래서 한국의 공산화를 막았다. 그러니까 나 옛날에 친일했던 건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반공투사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완전히 변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신분 세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친일파들이 저런 방식으로 신분 세탁, 친미파로 변신하고 반공투사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교육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친일파들이 자기 재산이 많잖아요. 이 재산을 가지고 학교들을 지어요. 그래서 이 학원 재단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사립 그 학교들 많은 수가 이때 당시에 이 친일파들이 만든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학교 사학 재단의 비리 이런 것들 진짜 심각한 데가 많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교육자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과거 친일 행적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계속 내세운 논리는 뭐냐면, 야, 나라가 혼란스러운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데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부한테 반대하지 말아라. 정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괜히 데모해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북한 쳐들어오면 공산화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손을 잡고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적들을 그렇게 치는 거죠. 그리고 뭐 생존권 투쟁을 하는 국민들 이런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너네 빨갱이지. 그러니까 데모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계속 나타나요. 뭐 4.19 때도 그 계엄령을 선포를 하잖아요. 계엄령 선포하는 이유가 좌익 공산 세력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18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 저렇게 딱 나와요. 고정 간첩들이 사태를 극한 상태로 유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항쟁을 고정 간첩들이 일으킨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순진한 시민들이 동조해가지고 사태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저 주장은 사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구구 단체들, 구구 인사들이 저희 계속하고 있잖아요. 광주 뭐 5.18 때 뭐 북한 인민군이 변장을 하고 내려왔다느니 뭐 간첩이 내려왔다느니
계속 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시민군 중에 누구는 뭐 북한 인민군 출신이고 뭐 이런 주장들을 지금도 계속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왜? 저게 자기들의 생존 논리인 거예요. 저걸 주장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기들은 5.18을 학살한 학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시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북한군하고 전쟁을 한 거다라는 이 합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5.16 쿠데타 때 박정희가 내세웠던 게 그 혁명 공약이라는 걸 쭉 내세우잖아요. 1번이 뭐였냐면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국시, 국가의 어떤 강령 같은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반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반공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이 나라의 기본 이념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당군조선 같은 경우는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인간 이화세계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념을 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뭐 조선 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 무슨 국가 이제 설립 이념이 있는 거죠. 근데 박정희는 쿠데타를 해놓고 그 국가 쿠데타의 이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이념이 반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념을 막아내는 게 자기들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국시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이자들에게 있어서 이 반공이라는 거는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 반공, 반북, 종북 빨갱이 척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앙이어서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공하는 사람들, 반북하는 사람들, 뭐 종북 빨갱이 척결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는 거고 권력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걸 왜 반대해? 그럼 너 공산당이야? 빨갱이야? 종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몰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매장당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회가 이런 논리가 완전히 종교처럼 통용이 되려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 논리가 완전히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종북 빨갱이 논리의 전제 조건. 크게 세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때려잡아야 될 악마고 항상 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겁니다. 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북한이 좋은 나라고 우리하고 친한 나라면은 반북이라는 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북이라는 건 북한이 악마여야지 성립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완전히 때려잡아야 할 악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 국민들을 세뇌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은 북한을 악마로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종교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이단이고 신성 모독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그 비전향 장기수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인민군이 포로로 잡혔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난파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냥 이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막 무기징역 받고 막 수십 년씩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부가 요구한 게 뭐냐면은 전향서를 써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글자만 뭐 글자도 다 쓰여져 있겠죠.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라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수십 년씩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그 종이 조각의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부정하면 너는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부정 안 해? 그럼 너는 감옥에 있어야 돼. 왜? 대한민국 국민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니까. 불순분자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례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은미 씨. 결국 강제 추방이 됐어요. 왜 강제 추방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인가 그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5년일 거예요. 5년간.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과 섞이면 안 된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북한을 악마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북한 악마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그 신은미 씨가 얘기한 거는 북한은 천산대요도 아니었어요. 그냥 북한 악마 아니던데요. 이 얘기하니까 북한이 악마가 아니라고 넌 대한민국 국민 안 돼.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게 가능했던 게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악마로 묘사하지 않으면 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가 이걸 잘못 얘기하면 혹시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처벌받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북한을 악마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술 작품조차도 뭐 그림, 소설 이런 것조차도 그런 데 걸려가지고 막 잡혀가고 압수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국민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딱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반공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공이라는 게 이제 반공 반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북은 북한을 반대하는 거고 반공이라는 건 공산 땅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 소련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냉전 체제가 딱 성립하는 거죠. 북중러, 여긴 공산 세력. 그 다음에 한미일, 여긴 자본주의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결점이 펼쳐지는 거예요. 냉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도 다 나쁜 나라여야 돼요. 지금 이제 소련은 러시아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중국, 소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어요. 소련이 해체되고 그 대부분을 러시아가 이어받았으니까 러시아는 나쁜 나라. 지금도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라고 공산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인식이 강했으면 러시아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가 된 지가 벌써 20년인데 20년이 뭡니까? 30년? 그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러시아 사회주의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나라들에 대해서 온갖 악선전들이 많이 있었죠. 저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사회주의를 비난해가지고 저기를 악마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제니친이라고 그 소설가예요. 노벨 문학상도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련 시절에 반체제 인사로 분류돼 가지고 막 처벌도 받고 결국은 이제 망명을 해버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소련 공산당이 사람들을 박해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이게 희한한 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1억 1천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소련 인구가 3억이 안 됐단 말이에요. 2억 9천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인구가 3억도 안 되는데 그 중에 1억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4억인데 1억을 죽였다는 건지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에 아니 뭐 4명 중에 1명을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4억 명 중에서 1억 명을 죽였대요. 근데 아무도 이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거짓말 할 리가 있냐. 맞는 말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죠. 너 왜 그걸 의심해? 너 왜 소련 편 들어? 너 왜 공산당 편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완전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 생지옥, 비인간적인 사회 이렇게 완전히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전제는 미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다. 미국 앞에서는 감히 고개도 들면 안 되고 완전히 무조건 충성을 다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야 이제 당연히 친미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일단 미국은 천하무적이다. 미국이 제일 세다. 세계 초인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저항하면 안 된다. 미국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아주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을 섬겨야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다. 일본에 핵폭탄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망하게 해가지고 우리 해방시켜줬고 북한 쳐들어오는 걸 미국이 다 막아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지금도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런 논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반대하면 넌 수상해. 너 왜 미국 반대?
미국 없으면 북한이 쳐들어올 건데 너 북한 편이구나. 종북 빨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미는 곧 종북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이제 횡행했습니다. 이런 전제들 세 가지 아까 세 가지 꼽았었죠. 반북, 반공, 친미 이 전제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종북 빨갱이 척결이라는 논리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과정, 이 세 가지 전제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 세 가지 전제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부가 주입을 했겠죠. 근데 이게 무슨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흔히 보수, 수구의 그 지역으로 딱 따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대구잖아요. 대구, 경북. 대구가 이제 보수의 아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구가 원래 보수적인 도시였나?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2017년에 있었던 저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좌파 도시 대구는 어떻게 반공과 지역주의의 천병이 되었나? 좌파 도시래요, 대구가. 대구가 한때는 어떻게 불렸냐면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대요. 그만큼 대구에 사회주의 세력들, 좌익 세력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저렇게 불렸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서 이 운동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이거 다 역사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국사책에서 보셨겠죠?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게. 그리고 1946년 그 미 군정의 이제 막 그 약탈 이런 거에 저항해서 폭발한 10월 항쟁도 대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대구에서 총파업을 하면서 10월 항쟁으로 이제 번져간 거죠. 1956년에 저때 그 대선에 조봉암 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대략 전국적으로 30% 정도의 득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서는 떨어졌는데 대구에서만 72.3%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거죠. 그만큼 대구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지금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보수의 이 아성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느냐. 당연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탄압을 많이 했겠죠. 한국전쟁 시기에 가창골 학살이라고 그 대구에 달성군인가요? 그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구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민간인들 합쳐서 1만 명을 여기서 학살을 했대요. 한국에서 벌어진 학살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학살이었어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진보 인사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딱 집권을 했는데,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박정희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구 아닙니까? 그럼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부터 이 싹쓸이를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좌익 소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 사상 범죄, 그러니까 사상 범죄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국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민주민족 청년 동맹 사건, 보도연맹 피학살자 유숙회 사건. 저 어떤 사건이 또 있냐면요. 저게 아마 그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4.19로 이승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대구에서 이제 그 민간인 학살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이 유족들이 그때 학살했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해서 학살자들이 그때 다 있었어요. 막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지역에 다 유지하고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요. 근데 5.16 쿠데타가 팍 발발하면서 이 사람들 다 풀려나고 오히려 그 유족들, 이 학살자를 고발했던 유족들이 다 잡혀가 들어갔어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학살당했어? 그 유족이야? 조용히 하고 있어. 떠들면 너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죠. 인혁당 사건 터지고 인혁당 사건으로 안 되니까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또 터지고 그래서 저 때가 그건 아닙니까? 그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해서
사형 판결 내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체포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형 집행까지 정권에서 시킨 대로 다 경찰, 검찰, 판사가 다 그냥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정권이 시킨 대로 누구 죽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대구에 대해서 탄압이 막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일단 진보의 씨가 다 말라버리죠. 그때 당시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거나 아니면 대구를 떠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가 어떻게 됩니까? 진보 세력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아성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여기서 진보적인 발언했다가 나도 끌려가 죽겠구나. 나도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겠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들도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연좌제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잡혀가면 아들이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공포심을 딱 심어준 거예요. 너네는 여기서 뭐 진보의 진짜만 꺼내봐. 너네 완전히 묵사발 되는 거야. 이렇게 공포심을 딱 심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 세력, 학살자 세력, 독재자 세력에 줄을 대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더 나는 좌익이 아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가 보수의 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경향이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은 뭐 맨날 자유한국당 찍으니까 욕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도시를 완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모난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너는 뒤로 빠져라. 완전히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권력이 저항하는 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의식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친일파들이 권력을 쥐고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그 후대들도 계속해서 권력을 세습해가면서 호의호식하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이제 역사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데 이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제를 토대로 한 논리도 다 무너지게 되겠죠.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세 가지 전제 얘기했었으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째, 북한은 악마다. 직접 보니까 북한은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북한은 때려잡아야 될 악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때려잡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북한이 야 훈련하지 마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하잖아요. 미국도 꼼짝 못 하는데 한국이 북한을 때려잡는다? 일단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때려잡을 이유도 없어요. 악마가 아니면 때려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악마니까 때려잡자라고 한 건데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직접 가서 보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북한을 사람들이 막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보고 북한 여행한 뭐 해외 동포나 외국인들의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북한이 아니네. 그동안 북한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나이 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또리 장군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머리에 뿔 나고 막 얼굴은 빨갛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왔어요. 북한에는 그런 이상한 막 그 짐승 악마들만 산다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TV 틀면 맨날 그런 거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는 것도 비슷해. 그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사실. 문화적 충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북한에서 찍은 사진 다 조작된 거고 가짜고 연출한 거고 뭐 그 관광객 지나갈 때만 열심히 뭐 노는 척하고 관광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막 째찌기 두르면서 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사진 보고 영상 보면 이게 조작한 건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사람들 얼굴 표정 보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사진 다 찍고 나면 또 다시 끌려가가지고 어디 굴 속에 끌려가서 두드러 맞으면서 일하겠구나.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일찍부터 사진과 영상에 친숙한 세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이. 뭐 태어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진 찍는 것부터 배워요. 요즘은 뭐 유치원생들도 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것도 자연스럽고 사진 찍는 것도 자연스럽고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걸 금방금방 다 안단 말이죠. 아, 이게 지금 연기하고 있구나, 꾸미고 있구나, 조작이구나, 진짜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사진과 영상 분야에서 특히. 그래서 보니까 생중계로 지금 다 본단 말이에요. 뭐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실제 막 가가지고 위성 쏴가지고 생중계로 막 북한 사람들 다 보여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 독재 사회고 인권 불모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보니까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다 웃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더라. 실제 가서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그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막 일주일 보름씩 체류하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북한 사회는 전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굳이 북한을 칭찬하고 꾸며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북한 전혀 다른 거구나. 악마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국가, 중국, 러시아, 거기는 더 자주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맘만 먹으면 중국 여행 가고 러시아 여행 가잖아요. 솔직히 사람 사는 게 다 거기거든요. 중국 가도 중국은 사회주의니까 완전 우리하고 다를 거야 라고 해서 가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문화가 좀 다른 건 있죠. 근데 완전 막 비인간적이어가지고 저기는 나는 진짜 못 살겠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문화와 제도가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건 좀만 지내보면 금방 익숙해진단 말이죠.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도 뭐 사람 사는 데네, 똑같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그래서 여기는 공산 국가니까 우리가 배척하고 적대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대외 무역 1위가 중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 러시아 이제 극동 지역의 이 천연 자원과 뭐 철길과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동북아 평화 경제를 이룰 거를 생각하면 사실 장래에는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데를 무시하고 야, 저기는 사회주의야, 옛날 사회주의 했으니까 지금도 사회주의겠지, 여기랑 같이 놀면 안 돼, 이러면 우린 죽으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조건이 바뀌어버렸다, 완전히.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 미국에 대한 환상.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완전히 신성한 그런 나라야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북미 대결을 보고 보니까 북한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 눈치 살살 보면서 말 몇 마디 하다가 북한에서 이러면 바로 꼬리 내리고 설설 기고 이런 것들 그냥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올해만 들어서 벌써 몇 번을 봤습니까? 훈련하지 마 그러니까 훈련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 마 그러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꼬리 내려버리잖아요. 트럼프가 좀 막말하려고 그러니까 너 막말하면 끝장날 텐데 라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조용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지켜보면서 뭐야, 미국 별거 아니네, 종이호랑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자체도 환상이 많이 깨졌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 선진적 나라고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모범적인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막 금융공황 터져가지고 뭐 나랑 휘청휘청하고 금융 시스템 뭐 경제 시스템 보니까 완전 엉망이고 노숙자는 넘쳐나고 맨날 인종차별에 총기 사건 나오고 뭐 제조업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무역전쟁으로 내리누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나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더 심각한 건 미국한테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해가지고 한 얘기들이 있죠. 뭐 2016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반도에 전쟁 나도 미국 개입 안 해. 행운을 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이 개입을 안 하겠다면 주한미군은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행운을 빈다. 이건 놀리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 국민들. 야 우리 너네 안 도와줄 거야? 잘해봐라. 행운을 빈다가 뭐예요 이거는. 한국을 완전히 농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북한과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하는 거고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 사람들이 죽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국은 절대 우리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한테서 뭐 하나라도 더 뜯어가려고 하지, 뭐 방위 분담금 뭐 해가지고 뭐 5배 올려 이런 거나 하려고 하지. 실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절대 도와줄 애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번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단거리 미사일이네. 미국까지 안 날라오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남북 관계는 뭐 원래 그랬어. 알아서 해. 이런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미국한테 의존할 이유도 없고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미국한테 지켜달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켜주지도 않을 애들인 거고. 근본 전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 가지 전제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북머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종북 빨갱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북 빨갱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우 일어나가지고 정권 끌어내릴 줄 알았겠죠. 안 먹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쟤네들 정신 나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그 냉전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은 냉전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요. 인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딱 돌아보니까 한반도의 냉전 구조가 허물어지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그 근저에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2020년 이제 새해에는 이 한반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 방송 나가고 하루만 지나면 북한에서 신년사 발표하고 뭐 새로운 길에 대한 뭔가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한반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긴 할 건데 뭐 그런 예측을 하자는 거 아니고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런 예측을 하자는 건 아니고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북미 관계의 어떤 변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게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 요구하는 건 싱가포르 합의 지켜라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합의를 지켜서 이 북미 수교 맺고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협정 맺고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해서 공동 번영으로 나가자 이런 겁니다. 이게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 합의됐던 거죠. 근데 미국은 뭡니까? 그건 됐고 북한 너네가 먼저 비핵화를 해라. 너네가 먼저 비핵화를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다. 우리가 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비핵화를 해라.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미국의 요구대로 가면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단 무조건 핵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 북한이 하겠어요 당연히. 리비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걸 봤는데 북한이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더 압박을 하겠죠. 군사적 압박, 경제 제재 강화하고 외교적 압박하고 그러면서 분위기 더 험악해지겠죠. 또 이제 냉전 복귀 얘기, 냉전 회기 얘기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와 맞냐 이거예요. 아니면 싱가포르 합의대로 북미가 서로 평화협정 맺고 평화로운 관계로 가고 군사적 대결 치우고 북미 간에 수교 맺고 그래서 이 공동 번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우리 국민의 요구에 맞냐 이거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누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돼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 위기에 몰리고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물론 적폐 세력들은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야 대화해가지고 좀 전쟁 그런 것 좀 그만하고 근데 좀 평화롭게 좀 서로 경제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자. 이게 국민들의 요구란 말이에요. 결국 북한의 요구가 국민의 요구하고 더 가깝다. 더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의 요구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거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한국의 국익 우선 외교. 제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국익을 막 해치는데 그거를 두 눈 뜨고 끌려가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간에 미국이 막 더 강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막 군사적 압박에 경제 압박에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아니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수교를 맺고 평화협정 맺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국익 우선 외교에 부합할까,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더 주도권을 쥐고 우위에 있으면은 한국이 거기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야 북한 압박해, 그럼 한국도 북한을 압박해야 돼요. 금강산강강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고. 근데 반대로 북한에게 힘에 밀려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막 합의도 해야 되고 협정도 체결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이 힘이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한테 손을 내밀겠죠. 야, 우리 좀 힘든데 너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뭔가 주도권을 쥐겠죠. 물론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우위에 서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걸 약간 좁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발언권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뭐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올리라고? 못 하겠는데 이게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힘을 잃고 이 평화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2020년에 우리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염원에 맞게 한반도 질서가 풀려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햇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